여자 대리가 왔으니 오늘 밤 서비스는 뭔가 색다르겠는데 그 손님의 술 기운이 잔뜩 밴 목소리가 차 안을 채울 때 저는 또 한 번 제 자신을 지우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대리운전하는 박선영. 올해 57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건 벌써 9년이 다 되어 가네요. 사람들은 제가 왜 이런 험한 일을 하는지, 그것도 밤늦게까지 궁금해하죠. 아니, 질문이라기보다는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에 가깝지만요. 맨니다. 근데요, 저는 오늘도 누군가의 밤을 함께 달립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누군가의 외로움을 가만히 달래줘요. 그게 제 진심입니다. 밤 11시 30분.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세상. 부천역 앞. 북적이는 고깃집에서 만난 3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손님이었어요. 진득한 소주 냄새에 눈동자는 이미 반쯤 풀려 있었죠. 빗방울이 무겁게 떨어지는 오토바이 주차장 앞에서 낡은 파란색 우산을 든 저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어요. 대리 맞죠? 근데 어라, 여자분이시네야. 요즘엔 대리 서비스도 많이 좋아졌나 봐. 그의 목소리엔 가벼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여자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까지 하나라는 물음이 그 뒤에 숨어 있는 듯 했죠. 애써 웃는 척 했어요. 늘 그렇듯 꾹 참았어요. 그게 이 일의 기본 자세 같은 거니까요. 지금까지 수백 번은 더 넘게 들어왔을 그런 말들이니까. 와이퍼가 빗방울을 쓸어내는 소리만이 잠시 차 안을 채웠습니다. 쏴! 하는 빗소리가 그의 거친 숨소리와 겹쳐졌죠. 그 소리 속에 잠시 안전함을 느꼈어요. 적어도 소리가 들리는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간 그 남자는 차가 출발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아줌마, 그쪽도 남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긴 알아요. 이렇게 혼자 밤에 일하는 거 보면 and ever 가끔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왼쪽 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오른손으로 와이퍼 속도를 올렸습니다. 낡은 운전 장갑이 핸들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아마 알아채지 못했을 거예요. 빗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제 마음을 닮은 듯했어요. 비는 창문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지만 제 속은 그보다 더 시끄러웠으니까요. 나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좋게 들었을 그런 말들이라 이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재주가 생겼습니다. 마치 세상과 나 사이에 두꺼운 유리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 말들은 더 이상 나에게 직접 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마도 그날 아침 딸아이와 나눴던 통화 때문이었을 거예요. 딸이 처음으로 엄마, 이제 그만 다른 일 찾아봐 라고 말했거든요. 그쪽도 외롭잖아요. 나도 외롭고 우리 서로 마음 한구석 빈자리 좀 채워주면 안 돼요. 그가 말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젖은 셔츠를 벗어던지듯 가벼운 말투로 던진 외로움의 가격표. 그는 모릅니다. 나는 그런 말이 나를 가장 깊숙이 찌른다는 걸. 내가 집에 돌아가면 텅 빈 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다는 걸. 내가 얼마나 그 빈자리라는 말의 무게를 뼛속까지 알고 있는지를. 그날 제 눈빛이 조금 흔들렸던 걸까요? 그는 키득이며 말했어요. 에이, 진짜 화났어요. 장난인데? 좀 웃어요. 그래야 예쁘지. 그 말에 나는 백미러로 그를 한 번 쓱 바라봤습니다. 넥타이는 반쯤 풀려 있었고 왼쪽 와이셔츠 소매에는 소주를 엎질렀는지 얼룩이 져 있었어요. 문득 안쓰러웠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도 오늘 참 힘든 하루였겠구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발라드가 그의 가벼운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어제라도 있는 것처럼 내 심장 한구석이 그 노랫말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구나 돌아가고 싶은 어제가 있겠지요. 나도. 그리고 저 사람도. 그러더니 그는 등바디에 몸을 푹 기대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에서도 박살나고 집에 가면 아내는 잔소리 폭탄에 애는 게임만 하고 나랑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한테나 막 징징대고 싶었나 봐요. 순간 그의 말이 제 가슴 어딘가에 쿵 하고 밝혀버렸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누구한테든 엉엉 울며 징징대고 싶던 날들이 있었거든요. 전 남편이 처음 손찌검을 했던 날, 딸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며 엉엉 울던 날, 빚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10통이 넘게 빗발치던 날, 그런 날에는 정말이지 누구에게라도 울면서 기대고 싶었어요. 그런 날 있죠?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직업적인 거리감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그도 느꼈는지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 기사님도 그런 날 있으셨어요. 사람이니까요. 그 짧은 말에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대리기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말없이 엘리베이터 앞에 멈춘 차 안에서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내 얘기 안 듣거든요. 근데 기사님은 그냥 들어주시네요.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어휴, 진짜 위로가 되네요.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조용히 집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쾅 닫히는 문소리가 묘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도 쿵 하고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활짝 열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날 창문을 내린 채 빗물 냄새와 술 냄새,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단어에 담긴 그 남자의 진심을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빗방울은 차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며 이상하게도 따뜻한 느낌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리운전, 그거 뭐, 술 취한 손님들 비위 맞추고 아양이나 떠는 거 아냐? 그 말 속에 숨겨진 편견과 오해. 그 무거운 시선들이 매일 밤 저를 따라다닙니다. 맞아요. 저는 그들을 달래줍니다. 하지만 제가 달래는 건 그들의 취한 몸이 아니라 그들의 외로운 마음입니다. 가끔은 침묵으로, 가끔은 공감의 한마디로, 또 가끔은 그저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으로요. 사람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건 그 과정에서 제 마음도 아주 조금씩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박선영입니다. 57. 대리운전 기사. 밤마다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군산 앞바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처럼 관광지로 이름난 곳 말고요. 그땐 겨울이면 파도 소리마저 꽁꽁 얼어붙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죠. 예쁜 신발보다 비릿한 생선 냄새에 더 익숙했던 곳이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항상 짭조름한 맛을 머금고 있었죠. 그 바람을 맞으며 자란 저는 아마도 그때부터 세상의 짠맛을 조금씩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아장아장 걸을 수 있을 때부터 조개를 주워 5살 무렵엔 어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아 생선 누나를 떼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끝이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나와도 엉엉 울 시간이 없었죠. 제가 울면 어머니도 분명 함께 우실 테니까요. 어머니의 손은 항상 바닷물에 퉁퉁 불어 있었고 소금기에 갈라진 틈새로 생선 비늘이 반짝이곤 했어요. 그런데도 그 손이 제 머리를 쓱 쓸어내릴 때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작은 단칸방에 부엌 달린 그런 집이었어요. 겨울에는 칼바람이 문틈으로 쌩쌩 들어와 이불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허허, 바람이 춤을 추러 왔나 보다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가난했지만 아버지의 품은 참 따뜻했습니다. 바다에서 빈손으로 돌아오신 날에도 아버지의 웃음소리는 넓은 바다처럼 시원했어요. 학교는 솔직히 뭘 배웠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침부터 손에 물집이 잡히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새벽같이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줍고 학교에 가서는 꾸벅꾸벅 조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책은 참 좋아했어요. 저에게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요. 학교 도서관 창문 밖으로 몰래 기웃거리다. 처음 본 보물섬의 첫 장면아. 그 설렘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 책의 주인공처럼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다는 꿈이 그때 처음 생겼어요. 제 손에 쥐어진 건 책이 아니라 항상 날카로운 칼과 억센 그물이었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그 창문 너머를 향해 있었죠. 비 오는 날이면 도서관 처마 밑에 몰래 서서 창문 너머로 다른 아이들이 책 읽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곤 했어요. 마치 남의 집 밥상을 몰래 훔쳐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그 배고픔은 허기진 배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차디찬 겨울이었죠.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 뒤를 따르셨습니다. 두 분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주변 사람들의 위로도 하나둘 끊겼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선영이. 가여운 것. 처음엔 그런 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저는 희미하게 지워져 갔어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17살. 학교 공부보다는 당장 하루 끼니를 때울 걱정과 장례식장 비용이 더 급했죠.
장례를 치를 돈도 턱없이 부족해 친척들에게 겨우겨우 돈을 빌렸고 그 빚을 갚기 위해 결국 학교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학비도 제대로 못 내고 그해 겨울 학교에 자퇴서를 냈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붉은 도장이 찍힌 그 서류는 아직도 제 서랍 어딘가에 고이 간직되어 있을 거예요. 그 도장 자국이 마치 제 심장에 찍힌 낙인처럼 오랫동안 아팠으니까요. 도장을 찍던 교감 선생님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선영아, 공부도 곧잘 하던 애가 왜 그러니? 그 말에 죄송합니다. 라고만 겨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소리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저도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도서관에 앉아서 마음껏 책 읽고 싶어요. 제발 그냥 책만 읽게 해주세요. 그 말은 끝내 목구멍에만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구로공단에 있는 작은 봉제 공장이었어요. 새벽 5시 반. 기숙사에서 기상하고 6시 반이면 덜덜거리는 미싱 소리에 맞춰 출근했죠. 언니 하며 따르던 저보다 어린 동기들 사이에서 저는 속으로는 여전히 학생이었습니다. 미싱을 정신없이 돌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책 속의 문장들을 가만히 되뇌곤 했어요. 그들이 모두 잠든 새벽.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낡은 참고서를 몰래 훔쳐보던 그 짧은 시간만이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기숙사는 좁고 어두웠지만 적어도 비바람을 피할 지붕이 있었고 따뜻한 밥이 나왔습니다. 봉제 기술도 차츰 익혀갔어요. 손끝이 바늘에 콕콕 찔려 피가 나도 그건 어릴 적 생선 비늘에 베이던 쓰라림보다는 덜 아팠습니다. 밤마다 그날 만든 옷의 수량을 세다 까무룩 잠들었고 꿈에서는 늘 학교 도서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 23. 오똑한 콧날에 하얀 셔츠가 잘 어울리던 한 남자를 만났죠. 공장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던 그 사람. 제가 떨어뜨린 젓가락을 주워주며 식지어 보이던 미소가 어찌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거래처 직원이라던 그 사람은 주말마다 제게 이런저런 책을 가져다 주곤 했어요. 처음 본 순간 아, 이 사람이라면 내 딸에게 책이 가득한 방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그 사람 하나 믿고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결혼도 아이도 빨랐습니다. 24세 결혼해서 25세 예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딸아이를 처음 품에 안던 날. 아, 이제 정말 나도 가족이 생겼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딸아이를 위해 방에 분홍색 벽지를 직접 바르고 작은 책장도 손수 만들어줬습니다. 그날 밤 아기 옆에 가만히 누워 조그만 그림책을 읽어주며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딸, 너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가 꼭 너에게는 책으로 가득 찬 방을 만들어줄게. 하지만 그토록 다정했던 남자. 결혼하고 딱 2년 만에 거짓말처럼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술 냄새로 시작됐고 그 다음엔 늦은 기가 그리고 마침내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옷에 잔뜩 배어 돌아왔죠. 처음에는 애써 이해하려 했어요. 직장 스트레스, 돈 걱정,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담감 모든 걸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왔고 욕설과 고성이 밥 먹듯이 오갔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도 참고 또 참았어요. 그때는 그저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옛말처럼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분명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어린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손찌검을 당했어요. 어느 날은 방문 모서리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기도 했죠. 병원에서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둘러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눈빛이 마치 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지만 그냥 멋쩍게 웃으며 넘겼어요.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5살배기 제 딸아이의 눈에서 반짝이던 불꽃이 스르르 사라지는 걸요. 그때까지 항상 초롱초롱 빛나던 아이의 눈빛이 마치 제 눈빛처럼 흐릿하게 변해버린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단단히 결심했죠. 이 지긋지긋한 팔자 절대로 내 딸에게까지 물려주지 않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반드시 끊어낸다. 그날부터 제 딸아이의 책가방에는 늘 작은 메모가 하나씩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 넌 반드시 엄마와 다른 길을 갈 거야. 엄마가 꼭 그 길을 활짝 열어줄게.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이 제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지만 그 마음만큼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 사람은 결국 어이없는 사고로 갔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도로 위 가로등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더군요. 경찰이 새벽에 찾아왔을 때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되는구나 였어요. 그 생각에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썰렁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몇 명 오지 않았고 온 사람들도 모두 비슷한 얼굴들이었어요. 제 눈에는 다들 제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술에 절어 풀린 눈, 불안정하게 휘청이는 발걸음, 그리고 어딘가로 늘 달아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까지도요.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빛, 그리고 어린 딸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당신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위로받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당신도 어쩌면 당신만의 도서관 창문 너머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살았던 건 아닐까. 그때부터였어요. 다시 책을 붙잡기 시작한 게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식당 주방에서 허리가 부서져라. 일을 하면서 딸아이를 키우면서도 점심시간에도 화장실에서도 틈만 나면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신문 스크랩, 헌책방에서 산 중고서적, 인터넷 팟캐스트까지. 어쩌면 웬만한 남자들보다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알게 됐을지도 몰라요. 뉴스에서 나오는 정치, 경제, 사회 소식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고 틈틈이 소설도 읽고 시도 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가 딸아이의 도서관이 되자고 결심했어요. 나는 반드시 책으로 내 딸을 키워내겠다. 그게 제 유일한 구호였죠. 제 손안에는 늘 둘 중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매마, 가마, 아니면 걸레, 딸아이가 잠든 새벽, 집안 청소를 말끔히 끝내고 피곤해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몸으로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읽은 책에는 구겨진 메모지가 빼곡했고 그 메모지들은 다시 제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다 늙은 중년 여자가 버스 안에서 청소도구함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늘 무언가를 골똘히 읽고 있으니까요. 가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렇게 책만 읽어? 그럴 때면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우리 딸이 엄마가 못 배운 것까지 전부 다 배울 수 있게. 엄마가 미리 열심히 공부해두는 거야. 딸은 제가 바라던 대로 정말 똑똑하고 야무지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장학금도 곧잘 받고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1등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 딸아이를 볼 때면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끝내 열어주지 못했던 그 도서관의 문을 제 딸은 스스로 활짝 열고 당당하게 들어갔으니까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딸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범대학 갈래. 어머,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비어있던 무언가가 드디어 꽉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여자 대리운전 기사님들도 꽤 많대요. 처음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딸아이가 대학에 떡하니 합격하고 어마어마한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바로 대리운전 앱에 제 정보를 등록했습니다. 밤에 일하면 낮에는 딸아이와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죠. 더구나 이제 딸아이가 대학생이 되니 밤에는 공부한다며 늦게까지 안 자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운전면허는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따놓은 게 있었어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또 술을 진탕 마시고 오면 제가 대신 운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요. 그 면허증이 이렇게 제 밥줄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을 위해 준비했던 것이 결국 저와 제 딸아이의 인생을 꿋꿋이 지탱하는 기둥이 되다니.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밤의 도시, 술에 젖은 남자들, 외로움과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인 택시 안. 처음엔 솔직히 두려웠어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남자들은 대부분 제 전남편과 비슷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섭기만 했던 공간에서 제가 그동안 삶에서 처절하게 배운 것들이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견디는 법, 말없이 들어주는 법, 그리고 책에서 읽었던 온갖 잡다한 이야기들이 술 취한 고객들을 진정시키는 훌륭한 도구가 되었어요. 그 안에서 저는 몸이 아니라 마음을 위로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기사님, 저 사실 오늘 너무 울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오래된 상처가 아주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나만 이렇게 아팠던 게 아니었구나.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힘겨운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누군가의 운전대를 잡으며 제 인생의 방향도 아주 조금씩 바로잡혀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비는 서울의 밤거리를 촉촉이 씻어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를 가만히 헹구어내듯 아스팔트 위에 그어진 희미한 선들을 하나씩 지워내고 있었죠. 사계절 중에서 가을비가 유독 가장 쓸쓸하게 느껴지는 건 어쩌면 그 비가 곧 다가올 시린 겨울의 전령사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허름한 포장마차. 남자 셋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벽돌색 외관에 행복한 시간이라는 촌스러운 간판이 달린 그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름과는 달리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그중 가장 말수가 적어 보이던 중년 남자가 제 차 조수석에 털썩 몸을 실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뭐가 그리 좋은지 깔깔대며 그를 배웅하듯 요란하게 손을 흔들었지만 그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이쪽으로 모셔다 드리면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술기운이 잔뜩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글쎄요.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아, 이 사람은 어딘가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닌 사람이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어쩌면 목적 그 자체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막막한 눈빛이었어요. 이런 손님은 가끔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들, 그저 누군가와 잠시라도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 도착보다는 과정이 더 필요한 사람들. 주소를 물어도 그는 그저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잠시만 달려주세요. 어디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깊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의 목소리일까? 아니면 가정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긴 사람의 목소리일까? 그것도 아니면 그저 사무치게 외로운 사람의 목소리일까?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사람의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감정을 읽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차가 출발하고 몇 분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평구에서 강남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달렸어요.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는 길은 언제나 제게 조금 쓸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계층의 벽을 힘겹게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였을까요? 빗방울이 앞유리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뜨거운 눈물 같았습니다. 그 투명한 물방울들이 하염없이 창문을 따라 흐르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문득 제 딸아이가 아주 어릴 때 비오는 창문에 조그만 손가락으로 이런저런 그림을 그리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은 하염없이 창밖을 향해 있었고 저는 그저 묵묵히 정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15분쯤 달렸을까요? 노란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스며들 때마다 그의 얼굴이 잠시 환하게 밝아졌다가 다시 깊은 어둠 속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지독한 피로의 흔적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가 갑자기 침묵을 깨고 말을 꺼냈습니다. 기사님, 혹시 남편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day. 이런 질문도 이 일을 하다 보면 종종 받게 되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딸이 하나 있어요. 이번엔 조금 길게 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딸아이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말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전 딸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절 안 봐요. 아내랑 이혼하고 나서 연락 끊긴 지 한참 오래됐어요. 있었는데요. 그 과거형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마치 그에게 딸은 이미 과거의 사람인 것처럼 말했으니까요. 순간 목구멍이 탁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아까부터 내뱉던 그 목적 없는 여정의 의미가 아주 조금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단 한 번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던 제 소중한 딸아이. 그 소중함을 새삼 다시 한번 느꼈어요. 회사에선 후배들이 저만 보면 뒤에서 몰래 웃어요.
꼰대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다 들리고요. 기껏해야 나이만 먹고 회사에 집만 되는 사람 취급이죠. 뭐? 요즘엔 명예퇴직 패키지라는 해괴한 말까지 돌아요. 제 나이 또래만 따로 불러서 설명회를 한다더군요. 젠장.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머리를 한번 거칠게 쓸어 넘기더니 마치 오랫동안 꾹꾹 참아왔던 말을 한꺼번에 쏟아내듯 힘겹게 이야기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얼굴에 어른거릴 때마다 그 표정은 더욱 깊고 처절한 고독을 담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불도 다 꺼져 있고요. 그 적막함이란 어휴, 와이퍼가 빗물을 쓱 쓸어내는 소리만 잠시 들렸습니다. 뒤따르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백미러에 반사되어 번쩍였다가 스르르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선 우연처럼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하는 그 애절한 가사가 그의 처절한 이야기와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라디오의 볼륨을 조금 낮추려고 했는데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 이 노래.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노래의 가사가 더욱 선명하게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애써 감정을 숨기려는 듯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가 그냥 나 좀 봐줬으면 해서 그래서 대리를 불렀어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얼굴 보며 술 마시는 게 이젠 너무 지쳐서 그냥 혼자, 아니 전혀 모르는 낯선 누군가와 잠시라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었어요. 그냥 누가 나 좀 봐줬으면 그 말이 제 뇌리에 깊숙이 밝혔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들어왔던 수많은 말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남을 것 같은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봐주다. 그가 원했던 건 어떤 특별한 시선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받는 것이었겠죠.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간절한 갈망을 느끼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애타게 외치고 싶은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랑 이렇게 차 안에라도 있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라디오를 껐습니다. 갑자기 그 슬픈 음악이 우리 둘 사이에 너무나도 크게 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노래가 사라지자 차 안은 이상하게도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처음으로 서로를 가만히 들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말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가만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대시보드 위의 시계는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1월 16일. 그의 생일은 이미 어제가 되었고 이제는 지나간 날이 되었네요. 하지만 어쩌면 시계 위 숫자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대신 제 가방에서 조용히 초콜릿 하나를 꺼냈어요. 제가 몹시 피곤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거였죠. 벨기에산 다크 초콜릿. 제 딸아이가 지난 제 생일에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늘 한 조각씩만 아껴 먹으며 소중히 간직해왔는데 오늘은 어쩐지 이걸 나눠줘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저 생일 축하드려요. 단 건 기분을 조금 나아지게 하더라고요. 그는 처음으로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왈칵 핏줄이 터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울컥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울음을 억지로 참아내는 그 처절한 모습이 제게는 마치 오래전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얼마나 많은 눈물을 저 마음속 깊은 곳에 꼭꼭 가두고 살아왔을까 싶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무도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는 끝내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도 그의 생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걸. 아니, 어쩌면 기억은 했을지도 모르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지는 않았다는 걸. 그저 형식적인 축하 인사가 아닌 마음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겠죠. 초콜릿을 받아든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소중한 선물을 난생 처음 받아보는 어린아이처럼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열었어요. 작은 한 조각을 입에 넣고 그는 잠시 동안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짙게 드리웠던 깊은 그늘이 아주 조금은 옅어진 것 같았어요. 기사님도
많이 외로우셨죠?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사람을 통해 위로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서로의 깊은 외로움을 한눈에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세상이 기억하지 못하는 쓸쓸한 생일을 기억해주는 것보다 어쩌면 서로의 처절한 외로움을 가만히 인정해주는 것이 더 큰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요. 하지만 제 딸이 있어서 그래도 버틸 수 있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그런 고백이었지만 그날은 어쩐지 좀 달랐습니다. 그의 진실 앞, 저의 진실을 가만히 내어놓는 것이 어쩌면 예의라고 느껴졌어요. 따님이 몇 살인가요? 23이에요. 이제 대학생이죠. 아, 제 딸도 아마 그 나이쯤 됐을 거예요. 지금은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마치 딸아이의 현재 나이를 어림잡아 계산하는 것조차 그에게는 큰 아픔이 되는 듯 했어요.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연락 한번 해보셨어요?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수백 번은 아마 넘게 했을 거예요. 전화, 문자, 이메일, 심지어 손편지까지. 한동안은 거의 매일같이 보냈어요. 그러다 1년에 딱 한 번, 생일에만 보냈고요. 지금은 그것도 안 보내요. 아무리 보내도 답장이 없으니까. 차는 어느새 강남 한복판에 와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사방의 빌딩들은 마치 대낮처럼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고 그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목적지가 필요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냥 저기 강남역 근처에서 내려주세요. 강남역 인근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는 이제 그쳤지만 길바닥은 여전히 축축한 물기를 머금고 있었어요. 그가 요금을 지불하고 문을 열기 전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전혀 모르는 낯선 분께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를 다 늘어놓아서. 근데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밤 제가 처음으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그리고는 명함 한 장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김민준 이라고 합니다. 혹시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그 손님은 저에게 종종 대리를 불렀습니다. 김민준 씨.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항상 똑같은 시간, 늘 같은 장소에서였죠. 단 한 번도 제게 어떤 불편한 말을 건넨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항상 조수석에 앉아 이런 말을 나지막이 남기곤 했어요. 오늘도 기사님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처음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술 취한 사람의 감상적인 말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가 원했던 건 그저 사람으로 온전히 대우받는 것. 자신의 그 온전한 존재 자체를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었구나. 세상은 아마도 그를 꼰대, 늙은이, 이혼한 전 남편, 불편한 아버지라는 온갖 차가운 꼬리표로만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 그는 그저 김민준이라는 한 사람, 생일에 작은 초콜릿 하나를 받고 뜨거운 눈물을 글썽였던 사람, 멀리 있는 딸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아버지, 그리고 깊은 외로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한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그 사람 하나가 제 지루하고 고단했던 밤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태울 때면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곤 했어요. 그는 깜짝 놀라워했죠. 아니, 기사님께서 어떻게 그런 어려운 책을 다 읽으셨어요? 제 대답은 항상 간단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시간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책은 제게 유일한 창문이었어요.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그는 주로 경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은 복잡한 전문 용어들도 불쑥 튀어나왔지만 이상하게도 책을 통해 어렴풋이 남아 그런 지식들이 조금은 있었기에 우리의 대화는 그럭저럭 이어질 수 있었어요. 점점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그는 여의도에 있는 투자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20년이 넘게 오직 한 회사에서만 쭉 일해왔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올드보이라 불리며 회사 내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그의 오랜 경험보다는
새롭고 반짝이는 기술을 더 우선시했고 회사는 그를 점점 더 철저히 소외시켰죠. 요즘 뭐 AI니 빅데이터니 하는데 사람의 그 오랜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바닥에서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배운 그런 시장의 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책으로 배운 딱딱한 지식과 실제 삶으로 직접 부딪히며 얻은 살아있는 지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둘 다 물론 소중하지만 때로는 후자가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사님, 혹시 제 회사 근처에서 가끔 점심이라도 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늘 밤에만 잠깐 뵙는 것보다 처음으로 다른 시간대에 만남을 제안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어두컴컴한 차 안에서 작고 소박한 식당으로 옮겨졌고 때로는 한적한 공원 벤치로 또 때로는 향긋한 커피향이 감도는 카페로 조금씩 확장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을 가만히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이 사실은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외침이라는 걸 어렴풋이 압니다. 김민준 씨를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쩌면 그저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닐까요? 자신이 믿는 그대로, 자신의 그 온전한 모습 그대로 누군가가 자신을 가만히 바라봐 주기를. 그 손님, 김민준 씨는 그렇게 며칠에 한 번씩 저를 잊지 않고 불렀습니다. 어떤 날은 회사 일로 잔뜩 지쳐 길게 한숨만 푹푹 내쉬었고 또 어떤 날은 한참 동안 따라 이 이야기를 하다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기도 했죠. 대부분의 날들은 그저 조용히 차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마워요. 기사님, 이상하게 이 차 안에만 들어오면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아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한 두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는 전혀 다른 출발지를 찍어 호출이 왔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유리 외벽이 밤하늘을 근사하게 반사하는 아주 번듯한 빌딩 앞이었어요.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그곳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 그런데 오늘은 술에 취하지도 지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멋진 정장에 넥타이까지 갖춰 맨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오늘은 술 마신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정식으로 기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는 늘 앉던 뒷좌석이 아닌 제 옆 조수석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제가 알던 고단한 퇴근길의 그 사람과는 어딘가 많이 달랐어요. 뭐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와의 이 미묘한 관계가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 처음으로 조금 불안해졌어요. 혹시 이런 과도한 친절이 혹시 다른 속셈이나 의도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씁쓸한 의심이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동안 수없이 저를 속여왔으니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게 또 다른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투자자문사 파트너 김민준. 이전에 술 취해 건넸던 그 너덜너덜한 명함과 이름은 같았지만 이번엔 그 명함이 담고 있는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에는 그저 술에 잔뜩 취한 한 손님의 흐릿한 신분증 같은 존재였다면 지금 이 명함은 어쩌면 제게 사업 파트너로서의 정중한 제안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동안 그를 대했던 제 태도와 방식이 떠올라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요즘 고민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을 위한 진짜 사업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요. 그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기사님을 몇 번 만나면서 어렴풋이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게 아니구나. 누구보다도 사람을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깊은 이해로 이끄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런 멋진 서비스. 제가 한번 제대로 도와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처음엔 그저 피식 웃었어요.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업이래요. 대표님, 투자니 뭐니 하는 그런 건 저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뉴스에서나 나오는 그런 딴 세상 얘기잖아요. 그의 제안이 도무지 현실감 없게 들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쳇바퀴처럼 살아온 제게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라니요. 그것도 이렇게 번쩍번쩍한 대형 빌딩 앞에서 말끔한 정장 차림에 성공한 투자자가 그런 말을 하니
마치 한 편의 비현실적인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진지했어요. 기사님, 우린 지금까지 사람을 그저 운송만 했지? 그들의 섬세한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제가 기사님 차 안에서 그렇게 엉엉 울었던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대체 왜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대리운전 기사 앞에서 그렇게 쉽게 마음이 열렸을까? 그건 바로 기사님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재능 때문이에요. 그의 말이 제 얼어붙었던 가슴을 따뜻하게 녹였지만 동시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 그를 정중히 거절했어요. 조금 생각해 볼게요. 라는 애매한 말만 남기고 그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꼬박 그를 피했습니다. 일부러 그가 있을 법한 지역의 호출은 일절 받지 않았고 그가 개인적으로 걸어오는 연락도 모른 척 받지 않았어요. 두려웠습니다. 제가 감히 리더가 된다는 것이요. 제 세상은 항상 바닥에서 저 위를 아득하게 올려다보는 그런 세상이었으니까요. 그 높은 곳엔 감히 제 자리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책으로 이런저런 지식을 쌓기는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저 책 속의 남의 이야기였지 제 실제 삶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이라니 그건 마치 저 멀리 다른 행성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고 막연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딸아이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 보여? 무슨 일 있었어? 제 딸은 세상에서 가장 눈치 빠르고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마치 유리알처럼 꿰뚫어 보는 그런 아이였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딸에게 김민준 씨의 이야기를 전부 다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두려움도 함께요.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데? 엄마, 딸아이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모든 게 다 실패할까봐. 사람들이 날 비웃을까봐.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런 일이라서 응. 그리고 내가 그런 자리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아서. 딸은 잠시 동안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그토록 열심히 책을 읽었던 진짜 이유는 뭐였어? 내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큰 꿈을 꾸게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 근데 정작 엄마는 왜 그 세상에 직접 발을 내딛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그 말에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제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건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어쩌면 성공의 가능성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어두운 운전석에 앉아 가만히 달래주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그건 바로 제 안의 또 다른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의미라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김민준 씨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는 마치 제 연락을 내내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만남을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으슥한 술집이 아닌 강남의 한적고 아늑한 카페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깔끔한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맨 위에는 사업계획서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사님의 그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요. 그는 제게 그 서류를 가만히 밀어주었습니다. 따뜻한 귀가 안전한 여정이라는 제목 아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여성 대리운전 서비스와 심야 안심 상담 프로그램의 결합. 저는 그 빼곡한 글자들이 적힌 종이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 한편에서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파르르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사업자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 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죄송하지만 확실한 담보가 없으시면 좀 어렵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지극히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차가운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은행에서 힘없이 돌아오는 길.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주룩주룩 쏟아졌습니다. 그 냉정한 말이 빗소리보다 더 크게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또다시 제 앞에 거대한 벽 하나가 떡하니 가로막고 선 기분이었어요. 김민준 씨에게 그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네, 정말요. 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반드시 돈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진 사업이라도 지속 가능한 확실한 수익 모델이 없으면 절대로 오래가지 못해요. 사람을 진심으로 돕는 이 귀한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이 사업 또한 경제적으로 반드시 건강해야만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김민준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지독한 외로움을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거예요.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또 얼마나 간절하게 누구에게든 자기 속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예요. 물론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최우선이 되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 사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한 사람의 막연한 선의만으로는 절대로 지속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기사님이 지금처럼 혼자서 하시면 하루에 몇 명이나 만나실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 된다면요. 수십, 수백 명.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정말 늦게까지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사업의 방향성,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요. 저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의문을 제기했고 그는 지치지도 않고 끈기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았어요. 사람을 항상 중심에 두되 동시에 현실적이고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구축하기로요. 아직 확신이 잘 안 서요. 자리에서 일어서며 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 기사님이 절 그냥 한 사람으로 봐주셨던 것처럼 저도 기사님을 봤으니까요. 단순한 대리기사가 아닌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땠어? 딸아이의 반짝이는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 있었던 상황을 딸에게 차분히 설명했고, 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학기부터 조교하기로 했어. 장학금도 받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돼. 엄마, 그냥 엄마가 정말 하고 싶은 거에. 딸아이의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딸, 항상 나보다 한 발짝 먼저 앞서 걷는 아이. 언제나 나에게 크나큰 용기를 주는 내 소중한 아이.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제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이 아주 조금은 옅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우린 다시 만났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함께 써내려갔어요. 우리는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구상했습니다. 첫째, 여성 운전자만 안전하게 배정해주는 전용 앱을 만들어서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고객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둘째, 심야 시간에 특화된 여성 고객 전용 안심귀가 서비스로 귀가 시간에 맞춘 특별 비상 대응 매뉴얼을 꼼꼼하게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마음이 힘든 중년 남성들을 위한 전용 대화 패키지를 만들어서 특히 중년 남성들의 심각한 정서적 고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섬세한 감정 대응 매뉴얼이 탑재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회사의 모든 기사님들이 승객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따뜻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김민준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회사 이름이라니.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이 막연하기만 했던 꿈이 어쩌면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였으니까요. 지금까지는 그저 흐릿하고 아득한 가능성으로만 여겼는데 이름을 부여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갑자기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셔도 김민준 씨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제가 불쑥 말했습니다. 혹시 따뜻한 핸들 어떠세요?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손에서 놓지 않았던 수많은 책들. 이름도 얼굴도 모른 채 위로했던 그 수많은 손님들. 술에 취해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던 그 외로운 남자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매일 밤 제가 잡았던 그 차갑고 딱딱한 핸들의 감촉.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을 아주 잠시나마 대신 맡아 운전하는 그 엄청난 책임감. 핸들. 그 단어를 가만히 곱씹었습니다. 핸들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누군가의 인생 방향에 아주 잠시나마 따뜻하게 함께하는 존재. 그리고 따뜻한이라는 그 정겹고 포근한 형용사가 그 차갑기만 한 금속 덩어리에 마치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았어요. 좋네요. 아주 좋아요. 따뜻한 핸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을 목적지에 안전하게 내려드리고 텅 빈 차 안에서 핸들을 부여잡고 한참 동안 엉엉 울었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핸들이 제 뜨거운 눈물에 조금씩 따뜻해졌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따뜻한 핸들. 그게 바로 내가 그토록 되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아주 잠깐 맡아 운전하되 그 짧은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믿음직한 손길이 되어주는 사람. 이제 그 따뜻한 손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게 된다는 생각에 주체할 수 없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딸, 엄마, 결정했어. 한번 해볼게. 알았어. 엄마, 난 항상 엄마 편인 거 알지? 그 말에 또다시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두 사람. 제 사랑하는 딸아이와 제게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선물해준 그 사람. 그 두 사람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제 손으로 핸들을 꽉 잡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번엔 제 인생의 핸들을요. 대표님, 오늘도 오후에 인터뷰 하나 잡혀 있습니다. 30살 초반의 젊은 직원이 다가와 제게 공손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젠 제법 익숙해진 일상적인 말입니다. 박선영 대표, 주식회사 따뜻한 핸들, CEO, 그리고 아직도 밤마다 직접 핸들을 잡는 현장 대리운전 기사. 사람들은 제게 셔츠 묻습니다. 아니, 이제 어엿한 대표님이신데 왜 아직도 직접 운전대를 잡으세요? 제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핸들을 놓는 순간 제가 가장 소중한 걸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자리. 누군가의 깊은 외로움이 처음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을요. 사무실 한켠, 제 작은 탁자 위엔 오래되어 손때 묻은 낡은 시집 한 권과 딸아이가 선물해준 세련된 무선 키보드, 그리고 아직도 다 읽지 못한 두꺼운 인문학 책 한 권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뒤 창문은 유난히 유리창이 큰 편이었어요. 마치 제가 어릴 적 그토록 동경했던 학교 도서관의 커다란 창문처럼요. 저는 이제 그 창을 통해 훨씬 더 넓고 새로운 세상을 힘껏 바라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창문 밖에서 안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창문 안에서 드넓은 밖을 시원하게 내다보는 그런 위치가 되었네요. 오늘은 대전에서 기사님 두 분이 신규로 등록하셨어요. 한 분은 경력이 무려 12년 차 베테랑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올해 61시래요. 이제 따뜻한 핸들은 전국 6개 도시에 어엿한 지점을 두고 있고 등록된 기사님만 해도 벌써 213명이나 됩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여성 기사님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죠.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규모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그 성장 과정이 항상 순탄하기만 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첫 3개월은 계속해서 적자였고 심지어 사무실 월세도 제때 못 낼 지경이었어요. 기사님들 모집하는 것도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습니다. 아니, 여자가 밤에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요? 에이, 너무 위험해서 못해요. 이런 싸늘한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때 김민준 씨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 우리 지금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힘든 고비예요.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반드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풍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 말을 굳게 믿고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환점은 어느 날 한 젊은 여성 고객이 자신의 SNS에 올린 감동적인 게시물 하나였습니다. 어젯밤 11시에 여성 대리기사님이 직접 운전해 주셨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리운전 차 안에서 마음 놓고 깜빡 잠들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게시물이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면서 여성 고객들의 문의가 폭발적으로 급증했고 그에 맞춰 여성 기사님들의 지원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두 번째 전환점은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심야 안심 대화 서비스였어요. 처음엔 솔직히 거의 반응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한 유명 방송인이 저희 서비스를 우연히 이용한 후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술에 너무 취해서 막 울었는데 그 대리기사님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를 조금씩 알아봐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환점은 어쩌면 가장 의외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한 대형 기업의 임원 한 분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고는 자사 직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정식 계약을 제안해 온 거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 계약 하나로 회사는 드디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었고 더 많은 기사님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 딸아이는 가끔 저희 사무실로 맛있는 도시락을 직접 싸서 옵니다. 그리고는 엄마, 이제는 제발 좀 천천히 살아도 괜찮아. 라는 말을 꼭 환하게 웃으면서 한마디씩 곁들입니다. 그럴 때면 정말이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제가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끊고 싶었던 이 고단한 팔자를 정말로 제 사랑하는 딸에게는 물려주지 않았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 같아서요. 딸은 이제 어엿한 대학원생이 되었고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조교로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책으로 가득 찬 환한 교실에서 맑은 눈빛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도 저절로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힙니다. 엄마, 이거 지난 주말 딸아이가 제게 불쑥 내민 것은 제가 한 10년 전쯤에 낡은 버스 안에서 즐겨 읽다가 그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낡은 시집이었습니다. 표지는 이미 빛이 발에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그 안쪽에는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찾았어? 제가 깜짝 놀라서 묻자 딸아이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집에 베란다 창고 정리하다가 낡은 박스 안에서 우연히 찾았어요. 이 책만 보면 엄마가 항상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고스란히 담은 책이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 딸은 제가 했던 모든 사소한 말들까지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엄마가 매일 밤 그렇게 힘들게 달리던 그 길을 이제는 내가 엄마랑 같이 달릴게요. 하루는 어떤 부인에게서 감정이 완전히 고장 나버렸던 제 남편이 요즘 기사님 덕분에 다시 웃음을 찾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뭉클한 감사 편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중년 남성은 차 안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다가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할 무렵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죠. 기사님, 이상하게 이 차 안에만 들어오면 죽고 싶다는 그런 몹쓸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그 어떤 값비싼 상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그때 그 대리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처절한 울음을 어떻게 다 만날 수 있었을까? 나의 그 깊고 아팠던 상처가 오히려 누군가의 또 다른 상처를 가만히 어루만지는 그런 따뜻한 손이 될 수 있을 줄. 과연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군산의 그 차갑고 황량했던 바닷가에서 외롭게 시작된 내 인생이 결국 이렇게나 따뜻한 핸들을 다시 쥐게 될 줄은. 지금도 밤이 되면 저는 어김없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이젠 그 촌스러운 노란색 조끼 대신 저희 회사 로고가 깔끔하게 밝힌 단정한 점퍼를 입고요. 파란 우산 모양을 본떠 만든 저희 회사 로고는 누군가를 세상의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우리 회사의 소중한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손님을 만났던 그날의 그 낡고 허름했던 파란 우산이 이제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 단말기에는 가끔 손님 이름 옆에 전날 밤에 찍힌 눈물 표시, 아이콘이 작게 표시되기도 합니다. 그 표시는 그 손님이 바로 그 전날 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위로받았던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특별한 손님을 만나게 되면 저희 기사님들은 그분에게 조금 더 세심하고 따뜻하게 대화를 건넵니다. 오늘 하루는 좀 어떠셨어요? 이 아주 간단하고 평범한 질문 하나가
때로는 누군가의 하루 전체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김민준 씨는 이제 저희 회사의 공식적인 이사님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투자만 하고 훌쩍 떠날 줄 알았는데 그 역시 이 일에 어느새 진심이 되었나 봅니다. 그는 종종 제게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찬 투자였다고 빙긋 웃으며 말합니다. 얼마 전에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그의 딸과 드디어 극적으로 재회했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왔어요. 제 딸아이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저희 회사 이름을 보고는 먼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아버지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고 하더군요. 김민준 씨와 그의 딸이 다시 만났다는 그 뭉클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토록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다리가 마침내 다시 따뜻하게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본다는 건 어쩌면 제가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다 그런 게 아닐까요? 이미 끊어져 버린 다리를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정성껏 잇는 그런 간절한 노력의 문제 말이에요. 제가 만든 앱 따뜻한 핸들에는 고마운 기사님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공간이라는 아주 작은 메시지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끔 올라오는 글들 중 유독 잊히지 않는 글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항상 말씀이 없으셨는데 요즘엔 이상하게 대리운전 기사님 이야기만 계속 하십니다. 그 기사님이 저희 아버지를 그저 한 사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대요. 그 글을 조용히 읽고 나는 저도 모르게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만히 말했어요.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삶을 그저 대리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마침내 누군가의 삶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주인공이 되었으니까 밤길 운전석 창가로 살며시 들어오는 바람은 이제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밤마다 힘차게 달립니다. 하지만 이젠 누군가의 막연한 목적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그 외로운 마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을 달리는 중입니다. 어느 날 오후 아주 우연히 오래전 그 포장마차 앞을 다시 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김민준 씨를 만났던 바로 그곳이죠. 이제 그 자리에는 작고 예쁜 카페가 새로 들어섰고 그 위에는 저희 회사 광고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란 우산 로고 아래 또렷하게 적힌 문구가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밤길을 따뜻한 핸들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 문장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나랑 같이 밥 먹어요. 회사 근처로 제가 맛있는 거 사서 갈게요. 엄마한테 아주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살며시 웃었어요. 그래, 딸. 우리 오늘 따뜻한 핸들로 아주 조금만 천천히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한번 달려보자꾸나. 사람들은 늘 제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어쩌면 그 모든 외로움의 진짜 근원은 결국 보이지 않는 진짜 나를 누군가가 그저 따뜻하게 한번 봐주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을 뿐이니까요. 인생은 어쩌면 정해진 목적지가 아니라 그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여정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밤 그 소중한 여정을 기꺼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운전석에서, 때로는 조수석에서, 또 때로는 그저 말없이 옆에서 가만히 함께 걷는 그런 사람으로요. 저는 박선영입니다. 대리운전 기사이자 주식회사 따뜻한 핸들의 대표. 밤마다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달래주는 사람. 이제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참,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